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삼국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워보게 될 건데요. 그런데 삼국의 발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건의, 이런 것들을 메일로 보내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삼국의 발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색깔이나 이런 것들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선생님이 계속 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좀 실험을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영상이 뭘까 이런 실험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조명을 좀 그러니까 밝기 조절을 좀 하다 보니까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 한번 선생님이 조명도 좀 바꿔보고 그리고 대책을 한번 세워서 아니면 그냥 흰 종이에 이제 필기. 선생님이 사실은 칠판에 쓰는 것보다 종이에 쓰면 정말 악필이에요. 하지만 그런 창피함을 무릅쓰고 종이에 이제 색깔을 보이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듣다가 불편한 것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 메일도 좋고요. 메신저도 좋고요. 뭐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고조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팔조법에 보면 곡식으로 갚는다.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이걸 통해서 사유재산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사유재산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 고조선의 팔조법이라고 하는 건요. 그것 하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정보, 많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것 옆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생명력 존중이지만요. 노동력을 중시하는 풍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계급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것들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적어준 거지 그것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다. 굉장히 훌륭한 스마트한 질문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삼국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삼국의 발전에 앞서서 국가 형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석기 시대의 사회는 배고픈 평등사회, 무리사회였었죠. 그러다 정착을 하게 되면서 씨족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씨족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부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동기로 가면서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국가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군장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장국가라고 하는 것이 계급이 생겼다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더 심화되는 게 뭐죠?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이런 것들이 사용되게 되면서 생산력도 증가되게 되고 뭐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전쟁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군장 국가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잠깐만요. 그림으로 조금 그리고 갈게요. 여기 이런 군장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점점 많아지니까 철기 시대가 되면서 좀 두려운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만 밖에서 쳐들어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 한번 연맹해보는 건 어때? 연합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 네가 조금 더 힘이 세니까 그러면 이 연맹의 왕을 해. 그렇게 우리가 너를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부족이 연합하자, 연맹하자 이런 것이 연맹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연맹왕국 어떤 거 있었어요? 부여, 고구려 이런 것들이 5개의 부족이 연합되어 있는, 연맹되어 있는 연맹왕국이었죠. 연맹왕국의 왕권은 강하다 그랬어요? 약하다 그랬어요? 약하다고 했죠. 지금 왕이 이 중앙에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 이 지방, 지역 쪽에는 각각의 군장들이 있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연맹왕국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왕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왕이 각 지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됐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연맹왕국의 형태일 때 왕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죠. 그리고 국가가 국가로서 기능할 때는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외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뭐가 많아져요? 전쟁이 많아져요. 그러면 누구 말을 계속 잘 들어야 돼요? 왕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어. 다른 국가랑 싸움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왕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맹왕국에서 전쟁이 많아지게 되면서 누구의 힘이 강해지게 된다? 그래요. 왕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장들의 권한, 그러니까 군장들이죠. 군장들의 권한은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권력을 잡으려면, 내가 권력이 있으려면 그 지역에서 있는 게 나요? 중앙으로 와야 돼요? 중앙으로 와야 됩니다. 중앙 귀족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국가들이 이제 실선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누구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었다? 왕의 힘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 국가 형태를 고대 국가 혹은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해서 중앙 집권 국가가 됩니다.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갈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우선 영토가 커져야 되겠죠. 영토가 확장되면서 전쟁이 많아졌다는 거니까, 그래야 왕의 힘이 강해지게 되니까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 영토가 확장되게 되고요. 그리고 왕권이 강해지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령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법입니다. 그래서 율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이런 구체적 설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법이야.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을 갖추면서 국가의 위계 질서를 잡는 거야. 법을 통해서. 그러면서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구심점이 되는 걸 왕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통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킨다 라고 중학교 때 배웠죠. 그렇게 안 배웠어요? 불교가 어떻게 왕권에 기여해요? 그런 거 배웠잖아. 정신적 통일, 사상적 통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왔잖아.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사후세계관이 어때요? 사람이 죽은 다음 어떻게 돼? 내가 현생에 쌓았던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결정되죠. 윤회가 되는 거잖아. 윤회, 환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왕이 귀족을 부르는 거야. 야, 귀족아, 너는 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귀족이 제가 백성들을 막 수탈하고 저 뭐라 널 탓하려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따르면 너의 현생은 뭐 때문에 결정되냐면 전생의 업보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 때문이야? 너가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인 거야.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백성들이 지금 못 사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백성들이 너한테 넌 왜 귀족인데 이러냐? 라고 막 불만을 갖고 막 이렇게 하면 지금 자신의 전생의 업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개, 돼지로 태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의 생활을 마음껏 누리렴?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귀족들이 그런 것들을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며칠 뒤에 귀족 부릅니다. 야, 귀족아,
너 불교 잘 믿고 있어? 아유, 불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가 지금 이렇게 귀족으로 살고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 전생에 너가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누구야? 나 왕이야. 그러면 나는 왜 지금 왕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전생의 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귀조가 너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가 나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이러면 넌 어떻게 되겠니? 너는 전생의 덕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개, 돼지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겠지? 야, 왕이 되려면 덕이 얼만큼 많아야 돼? 끝도 없이 많아야 돼. 그래서 왕이 될 정도의 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급이야. 그러니까 왕은 곧 뭐야? 부처야. 왕즉불 사상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왕권 강화에 기여하게 돼요. 좀 설명이 됐나요? 네,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토학장, 율령, 불교 이런 것들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중앙 집권,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권력이 그런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역사의 고대 국가, 고대에 등장한 그런 중앙 집권 국가들이 대표적 나라들이 3개가 있죠. 물론 이제 4개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과서에 이제 대표적으로 실려 있는 게 3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 국가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중직기틀, 개혁, 전성기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직기틀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죠. 바로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이 다져진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중앙집권국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했던 고대국가의 모습인데요. 그것의 기틀이 다져진 시기, 그리고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이 정비되고 그걸 바탕으로 전성기를 이뤄내는 모습을 살펴볼 건데 만약에 지금 이 중직기틀, 개혁, 전성기라고 하는 걸 사람의 나이로 본다면 대략 몇 세 정도일까요? 중직기틀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람의 기틀을 다지는 그런 시기겠죠. 뭐 걸음마를 배운다든지 뭐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배운다든지 말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시기겠죠. 그러니까 대략 뭐 3, 4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혁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뭐 사춘기 정도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의 시기가 바로 이 개혁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 개혁의 시기를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성기를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국가들이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하고 끝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개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 시기에 개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누가 과연 먼저 전성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 누가 과연 긴 전성기를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혁의 시기를 훌륭하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어떻게 중앙집권 기틀을 다지고 개혁을 통해서 전성기를 맞이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1에서 2세기 경에 태조왕이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이라고 했을 때 고구려 밑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옥저가 있었죠. 그 옥저를 복속시켰던 왕이고요. 그리고 태조왕 때
게르브 고시의 왕이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에서 이제 계속 왕이 태어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태조왕 때의 이 왕위 세습은 주로 형제 상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 다음에 힘센 다른 게르브 고시한테 가게 되니까 이제 형제에게 주로 가게 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힘이 더 세요. 그럼 내가 정말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 누굴까요? 아들이겠죠. 그래서 왕위의 부자 상속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고국 천왕 때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고구려가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다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왕 이름이 태조왕인 거예요. 태조왕이 고구려 건국한 사람일까? 보통 태조는 건국자에 붙이는 이름이잖아. 그런데 이 태조왕이 이런 것들을 한 것이 마치 나라를 건국한 것 같아. 그런 거나 다름이 없어 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백제인데요. 백제는 뭔가 칸이 굉장히 크네요. 전성기는 이렇게 우선 나눠 놓을 겁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진과 동시에 개혁도 일어나게 됩니다. 3세기 고이왕인데요. 자, 백제가 있었던 지역은 어디 유역을 끼고 있었냐면 한강 유역을 끼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이왕 때 관등이 정비됩니다. 관등은 뭐냐면 관리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부터 낮은 등급까지 쭉 서열을 매겨놓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지. 위계 서열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이왕 때는 고대 국가의 조건인 이제 율령과 유사한 형태 이런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개혁을 보낸 다음에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국가가 어디예요? 백제인 겁니다.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에 오게 됩니다. 4세기 근초고왕 때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근초고왕은 영토를 더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차지하게 되냐면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에 보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다음에 백제 있었던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삼한 중에서도 마한이 있었죠. 그래요. 마한을 병합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어디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고구려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왕, 고국 원왕을 전사시킵니다. 그리고 외부로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되는데 중국 쪽으로도 가요. 산둥반도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일본, 큐슈 쪽으로도 가고 이런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상을 바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중국 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동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엔 외라고 불렀죠. 그리고 가야와 이제 교류 하면서 발전해 갔었던 것이 이제 근초고왕 때 백제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근초고왕의 전성기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한 국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어떤 국가? 바로 고구려죠. 왜 고구려의 위기가 찾아왔나요? 왕이 죽었잖아요.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하는 건 권력이 어디에? 왕에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에 왕이 죽다니요. 그런 큰 위기에 봉착한 고구려. 그 고구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구려에 바로 개혁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개혁. 고구려의 4세기에 고국 원왕이 전사했던 그 위기 상황에 어떤 군주가 등장하게 되냐면 소수림왕이라는 군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때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게 돼요. 그래서 고대 국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불교가 공인되고요.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태학을 설립하게 돼요. 여러분, 이 소수리망의 개혁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요. 불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신적 통일, 사상의 무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분명하게 가지고 동기부여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율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공부에 대한 계획,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완벽하게 세워놓는 거죠. 틀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태학, 열심히 공부, 노력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서 여러분들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소수리망의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가 열리게 됩니다. 4세기 말, 이제 5세기에 누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대왕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어느 쪽으로 넓혔어요? 북으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또 한강의 북부 지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북한강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왜구를 격퇴하는데요. 그 왜구가 어디에 있었냐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해 주게 됩니다.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해 준다. 그러면서 한반도 남부에 굉장히 큰 일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어디 나와 있냐?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했다라고 하는 것이 광개토대왕릉비에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있냐면 호우명그릇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신라 높은 귀족으로 추정되는 무덤, 호우총인데요. 왜 호우총이냐면 호우명그릇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그 호우명그릇에 딱 뒷면을 뒤집어 봤더니 광개토대왕의 풀네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서 발견됐을까?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네. 그 영향력, 그럼 뭐랑 연관되지?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광개토대왕이 격퇴해줬지? 라고 연결을 지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북으로 넓혔다면 그의 아들 장수왕은 영토를 어디로 넓히는 거예요? 남쪽으로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남하정책, 남진정책을 펼치게 돼요.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강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강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쭉 아래로 밀고 내려가서 백제왕이 죽게 돼요. 계로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왕들 2명 봤죠? 고국, 원왕. 고구려의 고국 원왕, 그다음 백제의 계로왕.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갔을 때 그 역사 선생님이 전사한 2왕의 이름을 외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딱 백제가 쳐들어서 전사했잖아. 얼마나 원통해. 고국, 원왕. 그리고 지금 장수왕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막 수도도 뺏기고 난리가 났어. 계로왕. 이렇게 배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들 꼭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장수왕의 업적이 담겨있는 비는 옛날에는 중원고구려비라고 불렀어요. 중원이라고 하는 게 충주의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과서에 충주고구려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성기, 광개토 장수왕 고구려의 전성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고구려와 백제 벌써 막 5세기까지 왔는데 텅텅 비어있는 국가가 있네요. 어느 국가예요? 신라. 이제 신라를 하나씩 채워가 보도록 할 겁니다. 시간을 조금만 돌릴 거예요. 광개토대왕 때쯤으로 돌릴 겁니다. 4세기경이겠죠. 이 4세기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내물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물왕 시기에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수도 경주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해서 뇌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광개토대왕한테 보내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기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제 왜구들을 싹 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해준 시기가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내무랑 때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광개토대왕이 봤더니 나라꼴이 엉망인 거야. 야, 내무라, 나라꼴이 왜 이래? 지금 이것저것 너무 엉망이잖아. 지금 너희는 어떻게 나라를 구성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저희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라가 그래서 엉망인 거야. 내무라, 너 이름이 뭐야? 너 성이 뭐야? 저 김내물인데요. 이제부터 왕은 누구만 해? 김씨만 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김씨 왕위 세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호가 있어요. 신라 같은 경우 왕호는 왕을 부르는 이름인데 그 왕을 부르는 이름을 무슨 칭호를 사용하게 되냐면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립간, 대군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뇌물왕이라면서요. 웬 마립간이라는 칭호예요? 그럼 뇌물 마립간이라는 건데 뇌물 마립간과 뇌물왕은 무슨 관계가 있고 왕은 뭐고 마립간은 뭔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신라 같은 경우는 왕호의 변천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서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차웅, 제사장 느낌의 이름이에요. 차차웅은. 그 다음에 이사금은 이사금 빨리 하다 보면 입금이 되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봤었던 거 있잖아요. 떡을 이렇게 물어서 이빨이 누가 더 많은가? 이것을 하려고 떡을 물어서 입금을 받죠. 그래서 그때의 칭호가 이사금, 이런 연장자,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 되죠. 그리고 나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대군장, 뭔가 좀 급이 높아진 느낌이 있죠. 선생님, 그럼 이제부터 신라가 막 발전을 하겠네요?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막 광개토대왕 뻗어나가고 있고 장수왕이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신라가 발전하기는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5세기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다 이제 신라에도 드디어 무엇이 시작되나요? 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개혁군주 두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6세기 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지증왕을 살펴볼 겁니다. 얘들아, 지증왕은 진짜 지증왕이에요. 선생님, 드디어 신라의 왕호가 왕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증왕 때 이르러서 왕이라고 하는 왕호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 이름도 신라가 돼요. 신라로 확정됩니다. 선생님, 지금 신라라고 막 그렇게 계속 가르쳤었는데 왜 갑자기 신라라니요? 옛날에는 뭐 설아벌, 그 전에는 사로국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건데 그것이 이제 신라로 완전 굳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증왕 하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우상국정복. 그래서 울릉도 독도 이쪽이 이제 완연한 우리 땅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세기에 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법흥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개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개혁이 펼쳐지게 되냐면 불교도 공인하고요. 그리고 율령도 반포합니다. 우리 이 불교 수용과 관련해 있는, 불교를 공인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화가 있죠. 2차돈 일화 있잖아요.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신라는 토종 종교, 토속 종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셌던 거죠. 그런데 막 불교를 너무 들여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2차돈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왕이시여,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목을 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의 힘으로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겁니다. 라고 해서 목을 탁 쳤더니 목이 남산으로 평 발사가 돼요. 남산은 그 서울에 있는 남산 말고 경주 남산으로 이제 평 발사가 되고 목에서는 막 우유가 막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하늘에는 꽃비가 내리고 이랬었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의 파워가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하면서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불교, 율령 이런 것들이 이제 법흥왕 때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관등이라고 하는 건 위계질서를 통해서 위계질서를 분명히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상대등이라고 하는 귀족 대표 관직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부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넓혀서 어디를 병합하게 되냐면 금, 관, 가, 야를 병합하게 돼요. 그리고 연호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는 그 해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황제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승호쌤이 황제예요. 그러면 통치하는 그 해가 승호원년이 되는 거죠. 승호 1년, 그리고 승호 1년, 승호 2년, 승호 3년, 승호 4년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만약에 내가 죽었어. 내 아들이 황제가 돼요. 그럼 승호 주니어 1년, 승호 주니어 2년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법흥왕 같은 경우는 업적이 굉장히 많죠.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6세기 신라에도 전성기가 오게 돼요. 누구냐면 진흥왕. 진흥왕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 통일을 위해서 화랑도라고 하는 조직을 국가 조직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랑들이 열심히 활약을 해서 삼국 통일의 그런 주역들이 되죠. 그리고 진흥왕 같은 경우는 영토를 이제 많이 넓히게 되는데요. 영토를 넓혀서 어디를 차지하게 되냐면 한강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한강역을 차지하고 나서 여러 가지 비석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양의 적성비, 그리고 영토를 돌아보면서 왔다 갔다, 그걸 순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순수비라고 하는 것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진흥왕 같은 경우는 어느 가야랑 관련이 있냐면 대가야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이제 영토를 획득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진흥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